안녕하세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조용히 소모한 59을 넘긴 여인입니다. 어릴 때는 늘 궁금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폭죽처럼 터지기도 하는 건지. 근데 살다 보니까요. 행복이란 건 그렇게 요란하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잔잔하게, 아주 미세하게, 숨소리처럼 오는 거. 아침밥 냄새에 입맛 돌아서 밥 숟가락 드는 것처럼 그런 게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그랬어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팔자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된 것도 없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곱게 쌓아왔어요. 슬에 딸 하나 두었고요. 그 아이가 제 걱정 덜어주려는 건지 어쨌는지 또래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착한 사람 하나 만나더니 먼저 가정을 꾸렸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하나 잘해냈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뭐랄까, 딸의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을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하늘도 유난히 높더라고요. 참 묘했어요. 내 속으로 낳은 아이가 이제 나 없이도 자기 세상을 꾸린다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은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지병이 오래된 분이에요. 희한하게도 시아버지가 앓던 병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는데 그게 유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희귀한 병이라서 우리는 그걸 팔자라 부르고 살아요. 시아버지는 오래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조용히 떠나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호상이잖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뭔가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곧장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졌고 그때부터는 거의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효부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옛날에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연지야, 며느리는 혀처럼 굴어야 오래 산다. 말랑하게 어디에 부딪혀도 안 다치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몸에 새겨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님 말씀에 무조건 네 어머니 하고 기분 상할 만한 말은 절대 입 밖에 안 내고 등 긁어달라 하시면 무릎 꿇고 올라앉아서 긁어드리고 어머님은 자주 그러세요. 우리 연지는 내 딸 같아. 아니 딸이지 뭐. 내가 낳진 않았지만 이젠 내 뼈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속이 시려요. 왜냐하면 그 애정이 언제나 다정하지만은 않거든요. 때론 상처 주는 말도 하시고 날카로운 눈빛도 보내세요.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겨요. 그 사람의 외로움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아니까. 아프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곰 같은 며느리라도 어머님 등을 긁어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진짜로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좋은 날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지만 전부 삼키고 잠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약 챙기고 남편 출근시키고 다시 집 청소하고 병원 예약 전화 돌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편하면 그걸로 됐다 생각했어요. 내 팔자는 뭐 이런 거지 하고 사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어머님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실 거고 그땐 남편이랑 단둘이 등산도 다니고 가을엔 손잡고 시장 나가서 군고구마도 사 먹고 주말에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엔 개 옆에 두고 맥주 한잔하는 그런 여생이 오겠지 하고요. 아, 그런 평범한 노년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거기까진 꾹 참고 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조용히 저를 노려보던 시련이 마침내 제 삶을 뚫고 들어왔죠.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그저 조금 깜빡하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사람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는 게 그저 나이 탓이라 여겼어요. 내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됐나 하며 혼자 웃기도 했죠. 근데요, 이상했어요. 그건 그냥 건망증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아는 사람 얼굴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친숙한 단어가 입 끝에서 사라지고 무슨 말을 하다 말았는지도 까먹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아유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고 넘겼지만 내 마음 안쪽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틀린 말 할까봐, 망신당할까봐. 그러면서 사람을 점점 피하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큰 파도를 쳤어요. 속옷에 실금을 했거든요. 처음엔 제 몸을 의심했어요. 뭐야, 이게 왜 이래?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필이면 그날 딸아이가 집에 와 있었죠. 조금은 다행이었고 또 한편으론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덜덜 떨리더군요. 미경아, 엄마가 좀 이상하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왜 그래, 엄마? 요새 자꾸 까먹고 머리도 멍하고 실금도 하고 딸은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래. 민경이네 엄마도 그렇다더라. 아니야. 나 정말 뭔가 이상해. 병원 좀 같이 가줘. 그렇게 해서 딸 손을 꼭 붙잡고 병원을 찾았어요. 종합병원, 신경과, 긴 대기시간, 낮은 조명 아래 불안에 젖은 제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어요. 검사하고, 피 뽑고, 머리에 기계 붙이고. 그 하루는 마치 꿈처럼 흘러갔어요.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기력이 딸리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되뇌면서요.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젊은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조심스러웠고 그 눈빛은 어딘가 안쓰럽고 조용했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네? 퇴행성 질환입니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진행을 막을 순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맴돌았어요.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수없이 본 병명인데도 막상 제게 닿으니 그 말이 이렇게 아프고 잔인하더라고요. 누가 내 이름을 잊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잊게 되는 병. 그 병이 제게 왔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얀 병원 벽 앞에 앉아 있는데 세상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소리도 멀게만 들렸고 딸이 제 손을 잡은 그 감촉도 어쩐지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에서 치매래. 그 말 한마디를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이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예전에 딸아이가 태어났을 무렵 기저귀 빨다가 졸아서 바닥에 쓰러졌던 날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발견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부둥켜 안고 울었었죠. 그때랑 똑같은 울음이 나왔어요. 꺾인 숨, 떨리는 어깨, 말도 안 되는 감정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더 슬펐어요. 아마 그는 믿기 싫었을 거예요. 늘 앞장서서 식구들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걸.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그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만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남편도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같이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좁은 거실 구석에 말없이 아주 조용히 서 계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줄은. 평소처럼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하시던 그 어머님이 그날 이후로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혔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은 저를 향해 약은 먹었냐? 밥은 할 수 있냐? 정신없으면 오늘은 그냥 빨래만 해둬라.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지기 시작하셨고 그 말투 안에 담긴 넌 이제 사람 구실도 힘드네 라는 눈빛이 너무도 선명했어요. 나는 아직 나야. 내가 누군지 지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 단어 하나에 꽂히신 거죠. 치매. 그 세 글자에 제 전 인생이 도장 찍히듯 낙인처럼 찍혀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방 안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님의 목소리.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통화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불쌍해서 그래 언니 이사 언니. 60밖에 안 됐다면서 벌써부터 정신을 놔? 세상에 말이 되냐? 그래서 말인데 원룸 하나 해주고 조용히 떨어져 살게 해야지 뭐. 이혼시켜야지.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들으라고 일부러 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큰 소리였고 심장이 막 떨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휴대폰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 말들이 그 조롱이 너무 또렷하게 들려와서요. 아들이 마누라 똥 치우며 살게 둘 순 없지. 그러니까 말이야. 치매래잖아 치매. 정신없는데 뭘 더 같이 살아. 그 말이 제 귀를 때리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고 지낸 사람이 그렇게 날 바라보다니. 등 긁어주며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그분 밥상 하나라도 정갈하게 내려고 애썼던 그 수십 년의 시간이 그런 말 몇 마디에 무너졌어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도 참담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남편이라면 제 편 들어주겠지. 평생 함께 산 남편인데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이해해 주겠지. 그런데요, 그 사람 제 남편이 했던 말은 이랬어요. 당신이 오해했겠지. 뭐?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오? 당신이 예민해진 거야? 아니야. 들었다고. 정말로. 당신 어머니 내가 정신없을 때마다 몰래 녹화도 하신다니까. 아, 그건 뭐 치매라고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신 거지. 당신이 내 입장을 똑바로 들어야 돼.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끄러워. 어머니가 어디 그럴 뿐이셔. 그 고함 소리가 제 귀를 찢었어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어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그 느낌.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가늘게. 흑흑 나 진짜 못 살겠어.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잊히기 시작한 걸까? 남들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조차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까? 평생 참고, 삭히고, 인내했던 여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웠고, 분했고, 슬펐어요. 그렇게 제 인생은 두 번째 무너졌어요. 치매라는 병으로 한 번,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으로 또 한 번.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욕이란 모욕은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말로 듣던 비참이라는 감정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가슴이 아니라 폐가 찢기는 느낌이었어요. 60 넘게 시아버지 병수발, 시어머니 병구안, 그 와중에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저였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통장 비밀번호, 도장까지 다 제 손 안에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집안 살림을 총괄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깜빡 잠든 틈을 타 저는 조심스럽게 폰을 열어봤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건 제가 알던 어머님도 아니었고 제가 살아온 삶도 아니었어요. 집에서 남편이랑 말다툼하며 리모컨을 던진 순간 방 안에서 혼잣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던 모습, 심지어 손으로 햄을 집어 먹고 있는 장면까지 그거를 영상으로 죄다 녹화해 두셨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걸 본 순간 나는 내가 평생 살아온 시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사람을 잘못 믿었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게다가요, 제가 정신이 들쑥날쑥한 모습이 분명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김치통을 꺼내와 수저도 없이 손으로 퍼먹고 화분에 물을 3번 주기도 하고 냉동실에 핸드폰을 넣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말리거나 도와주진 않고 조용히 찍고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병든 미친년 소리 들어가며 이 집에서 쫓겨나느니 방어라도 해야겠다고. 남편이 못 믿는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살짝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서가 있는 재산은 손 못 대지만 통장 속 현금은 제가 잘 알았거든요. 그걸 제 명의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죠. 비상금을 조금씩 그 누구도 모르도록.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곧 정신 놓을 시 꽃의 물은 왜 주냐. 그 정성으로 너 똥이나 잘 치워라. 그 말의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그랬던 분이니까 하고. 근데요, 그날 밤 어머님이 내미신 게 있었습니다. 흰 종이였어요. 옛다, 찍어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다. 이미 도장도 받아놨다. 남편 도장을요? 아이 아빠가 이걸 찍었다고요? 어미가 찍으라고 하니 찍더라. 정신 놓은 X랑 어느 멀쩡한 남자가 같이 사냐. 어머님, 어머님 병간호도 했잖아요. 아버님 임종 때도 제가 곁에 있었고요. 나는 정상이던 며느리를 뒀지. 미친년은 둔 적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들었어요. 남편한테. 퇴임하고 집에서 쉬던 사람이니 바로 받을 줄 알았고 그 사람 다행히 전화 받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지금 나더러 미친년이라 그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다고 해.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달려가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울먹였어요. 이게 뭐야, 여보? 이게 진짜야? 그 순간 어머님은 아주 당당하게 남편 눈앞에 그 영상들을 틀어 보여줬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상한 짓을 했는지,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죠. 봐라, 저게 정상이냐? 너 똥 치우는 꼴 보기도 싫다. 미리 정리하자. 그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 영상만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 눈에서 제가 아내가 아닌 환자로만 보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제가 싸운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금한 장면, 냉장고 문 열고 김치통을 꺼내 통째로 퍼먹던 순간, 그리고 천장에서 꺼낸 통조림 햄을 손가락으로 뚝뚝 잘라 입에 넣는 그 모든 모습들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겨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시어머니의 스마트폰 앨범 안엔 제 치부가 박제돼 있었어요. 그걸 제 눈앞에서 그리고
남편 눈앞에서 하나하나 틀기 시작하셨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님 그만하세요 하거나 제 눈치를 살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 창백하다는 표현으로도 다 담기지 않더라고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신이 점점 붕괴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아팠어요. 나는 숨기고 싶었어요. 당신에게는 이런 모습까지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단단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어느새 나는 치매 걸린 아내, 리모컨을 던지고 햄을 손으로 먹고 화장실을 가기 전에 실수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며 어머님의 표정이 서서히 기세등등해지더군요. 이 사람은 제가 더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한 모양이에요. 그 증거를 눈으로 남편이 직접 봤으니 이제는 이 며느리를 발등에 붙은 거머리처럼 떼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렇게 한참 동안 영상이 재생된 후 어머님은 드디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내가 대신 도장을 찍어 이혼을 하라 했는데 이 불효막심한 년이 널 끝까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고. 그 소리, 그 외침. 순간적으로 남편이 가슴을 움켜잡고 윽 하는 짧은 신음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뒤로 쿵 하고 쓰러졌어요. 그 장면이 정말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의 몸이 공중에서 잠깐 떠 있는 것 같았고 그 뒤로 쓰러지는 순간까지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요. 여보, 뺄칠구 불러요. 그 자리엔 싸움도 없었고 고성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몸이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도 그 순간만큼은 입을 다무셨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갔고 저는 멍한 얼굴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뇌가 작동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너무 간결했어요. 낙상과 함께 뇌출혈이 동반됐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나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이 사람만. 그리고 기적처럼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눈을 떴어요. 여보? 나는 다가가 손을 잡았지만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만 껌뻑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광범위한 뇌출혈로 인해 사지마비 증상이 남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일상 복귀는 어렵습니다. 언어 기능도 일부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병실에서 조용히 돌아앉아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도 무너졌구나. 그 죄책감과 공포와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겹쳐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님은 결국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 새끼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저런 미친 년을 집에다 들여놨으니 애비가 저 지경이 되는 거지.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사 선생의 말씀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말끝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담겨 있었죠. 이제 몸을 온전히 사용하실 거라는 보장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남편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껌뻑이는데 그 눈가에 맺힌 눈물 한 줄기조차 흘러내리지 못하고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주고 간 축축한 수건으로 남편 눈가를 조용히 닦아줬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제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숨이 차서 말을 잃은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추레한 옷차림에 푹 꺼진 어깨와 얼굴을 하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내 남편이니 네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셔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 아들의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찍어라, 찍으라니까 찍더라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공경이라니 그 입으로, 그 목소리로 어떻게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너무도 미안한 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이라도 지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눈 딱 감고 입술을 꽉 깨물고 그렇게 내뱉었어요. 됐고요. 어머니 나오세요. 저 이혼 서류 접수하러 갈 겁니다. 뭐라고? 병 있는 사람이 병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면서 삽니까? 이제부터 귀하신 어머님이 당신 그 귀한 아들 똥부터 오줌까지 다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공경해 보세요. 그 말에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습니다. 손이 푸들푸들 떨리고 있었지만 저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견딘 세월, 내가 희생한 시간, 그 모든 게 허망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시어머니 손목을 붙잡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복합센터 안에 있는 가족법 담당 창구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고 제 손에는 도장 찍힌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혼인해소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확인했고요.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제출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사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송아지 같은 눈망울이 가끔 저를 바라볼 때면 마음이 약해지곤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도 말뿐이더군요. 처음 며칠 오더니 점점 병실을 비우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챙기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귀한 아들이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자기 볼일 보러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동안 제 앞으로 돌려놨던 비상금으로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남편이 힘겹게 눈으로 저를 따라올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속삭입니다. 여보, 그 잘난 당신 엄마는 당신이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요. 이렇게 병실에 오지도 않네요. 그럴 때면 남편 눈가에 눈물이 흐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 대신 눈으로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또 울고 말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도 미워지고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깊어지는 거라는 걸 60이 넘은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병실에서 남편과 간병인만 남겨두고 잠깐 외출해 있었던 날이었죠. 들어와 보니 병실에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옆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창가에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으니 그분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언제 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처음엔 그냥 나이 드신 분이니까 너무 충격받고 피곤해서 그럴 수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방문할 때마다 그 질문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지가 왜 여기 있니? 여기 병원이야. 저 환자, 누군데 저렇게 누워있냐? 저를 아예 못 알아보는 날도 생겼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단 섬뜩했어요. 처음엔 제 병이 남편을 무너뜨렸다고 믿었던 사람의 눈이 이제는 자신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걸 보는 건 이상하게도 무서운 일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지켜봤어요. 아주 조용히 멀찍이서 어머님의 행동을요. 병원 복도에서 길을 잃고 간호사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병을 넣은 채 전자레인지를 돌리려 하고 다 마신 종이컵을 가방에 넣고 가져가려 하시고 결정적이었던 건 그날 저녁 남편 병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간병인에게 묻더라고요. 예, 오늘 저녁은 우리 남편이 뭐 드시니? 그 말에 간병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환자분은 아드님이세요. 뭐? 여기 누워 계신 분 아드님이시잖아요. 이분 남편분은 돌아가셨고요. 그제서야 간병인이 저를 불렀고 저는 숨을 꾹 참고 병원 인근 신경정신과에 모시고 갔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무척 거부했어요. 내가 왜 가? 내가 무슨 미친년처럼 보여? 그 정신 나간 네가 먼저 갔어야지. 그 소리에도 저는 차분히 말했죠. 어머님,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금방 끝나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결국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결과를 받으러 간 날. 진료실 안.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를 등지고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진행은 아직 느린 편이지만 환자가 그 사실을 부정할 경우 대인관계와 감정 기복에서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요. 내가 불과 몇 주 전 그 자리에서 들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으니까요. 하늘에서 똑같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날 어머님은 저를 보고 비웃듯 웃었어요. 또 너랑 똑같다 그러더라? 에이, 저 젊은 의사들이 다 뻔해. 요즘 멀쩡한 사람도 치매라고 하더만. 그 말이 차라리 울음 같았어요. 자존심에 찢긴 자국이 너무 뚜렷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병원도 자꾸 안 오시고 가끔 병원에 와서도 멀뚱히 창밖만 보시더군요. 남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에겐 아직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 그 사람 눈엔 사람이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느껴요. 어머님이 요즘 말수가 줄어들고 방금 전에 했던 말도 있고 간병인 이름을 계속 헷갈려 부르시는 걸 보면 이제는 나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그 모습이 슬프다기보단 이상하게 씁쓸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디 한편에선 조금은 고소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구나. 모든 건 돌아오는구나. 이제는 제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제 이름조차 가물가물해 하시고 아들은 말 못하고 누워있고 이 집안의 마지막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저는 제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남기고 싶었습니다.